이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턱을 따라 흘렀다.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고 절박하니 나중에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하면서 양녕대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양녕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행실이 좋지 못했다. 양녕은 하는 짓이 광패하여 가르쳐도 고치지를 않았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태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자의 사람됨이 광포하고 우매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오락을 즐겼다. 말달리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부분인데 양녕대군이 여색을 밝히다가 이 태종의 노여움을 샀던 이런 장면들을 한번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녕대군의 여자 문제가 가장 최초로 불거진 거는 양녕대군이 17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궁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궁중 잔치다 보니까 그 기생들도 많이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잔치 중에 왔던 기생 중에 봉지련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양녕대군이 이 기생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봉지련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태종실록 태종 10년 11월 13일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자가 봉지련이라는 기생을 몰래 궁중에 들였다. 세자가 잔치하던 날에 봉지련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잔치 후에 그 집에 내시를 보내 연락하여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가 그 잔치 중에 기생이었던 봉지련을 사적으로 세자가 연락해서 궁중에 들어오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태종이 화가 났던 거죠. 태종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내시에겐 곤장을 치고 봉지련을 옥에 가두었는데 세자가 억울하고 울적하여 음식을 거부했다. 아버지가 그 기생을 옥에 가두니까 그 양녕대군이 억울했는지 곧바로 단식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단식투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태종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양녕대군이 혹시 여자에 혹해서 미쳐서 병이 될까 걱정하여 봉지련을 풀어주고 오히려 비단을 내려주었다. 태종이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당시 양녕대군의 상태가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한창 또 사춘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 여자와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또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봉지련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죠. 이듬해인 태종 11년 10월 4일에 신하가 태종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훌륭하고 공부를 좋아했는데 상호군 심정이라는 자가 매와 기생을 바쳐서 세자를 즐겁게 하니 방탕한 행동에 동화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훌륭하고 공부를 좋아했던 이 양녕대군이 뭔가 이제 자라면서 여자에 빠지고 취미생활에 빠지고 이러면서 점점 태종의 기대에 엇나가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녕대군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평양에서 온 소행이라고 하는 기생에 또 빠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가 방탕하게 유의를 즐기고 기생을 불러들여 풍악을 울리지 않는 때가 없었다. 아랫사람이 밤만 되면 평양기생 소행을 세자궁에 들여보내서 세자를 불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봉지련 때와 마찬가지로 태종이 이 소행이라고 하는 기생을 평양으로 보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양녕대군이 그에 대한 반발로 단식투쟁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는 태종도 더 이상 세자한테 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기생 소행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노역을 시킵니다. 이렇게 부자가 충돌을 하니까 그 가장 걱정됐던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니겠죠. 그 태종의 왕비이자 양녕대군의 엄마인 원경왕후가 나서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닌데 어찌하여 네 아버지를 이토록 화나게 만드느냐.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밥을 먹도록 해라.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구느냐. 이제 좀 철들 때가 안 됐느냐. 빨리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평양 기생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데 문제는 양녕대군이 그 이후로도 이 여색을 밝히는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태종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 이듬해인 태종 14년에도 세자가 밤에 몰래 기녀를 들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초궁장이라고 하는 기생에 세자가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초궁장이라는 기생이 보통 기생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었던 정종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윗전의 기생을 세자가 겁도 없이 건든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기생 초공장을 내쫓았다. 초공장은 본래 상황의 기생인데 세자가 이것을 모르고 사통하였으므로 임금이 내쫓은 것이다. 이 정종은 그 태종에게 왕위를 넘긴 이방원의 형인데요. 근데 당시에 양녕대군이 그 상황의 기생이었던 초공장을 건든 겁니다. 그래서 세자가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태종이 결국 세자의 스승들을 소집합니다. 이제 믿을 건 세자의 스승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태종이 스승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래 세자를 보면 간악한 소인배들을 가까이 한다. 세자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문을 함량하는 것으로 말하면 도무지 성취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것은 분명 신하들이 속으로 이분은 장차 임금이 되실 몸이다라고 생각하여 세자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위축되어 감히 바른 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태종은 양녕대군 문제를 결국 세자의 스승들에게 맡기려고 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서서 세자한테 바른 말을 올리고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게 아니냐.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몸이라서 이렇게 세자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스승들이 다그치면서 빨리 가서 세자를 똑바로 바로 잡아라. 세자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종에게 이렇게 한 소리 들은 스승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분발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 세자의 스승이 인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인해가 이제 작정을 하고 세자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양녕대군이 그 자신의 스승이 인해가 온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전하께서 저렇게 노하신 까닭을 모르겠군요. 나 요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잘못한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양녕대군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인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래도 태종한테 한 소리 듣고 왔는데 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인해가 열이 받았는지 세자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하의 병근입니다. 저하의 속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사욕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병의 근원은 방금과 같이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하 당신 속에 가득 찬 건 모두 사욕뿐이다. 이때 인해가 진짜 작정을 했는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한 말도 하는데요. 저하는 적장자로서 세자가 되신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과실을 범하여 임금에게 견책을 당했고 이제는 그 지위마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의 아들이 저하뿐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신이 저하를 모신 지 14년이 되었으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임금의 하교를 듣고 제가 땅속으로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인해가 화가 진짜 단단히 났죠? 그가 인해는 정말 스승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14년이나 가르쳤는데 결국 당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이렇게 반성도 하지 않고 이 방자하게 행동하다가는 전하의 아들 중에서 다른 왕자들을 대신할 세자로 세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인해가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하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신은 더 이상 스승의 직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여자와 소인배들을 멀리 하십시오. 세자한테 단단하게 충언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인해가 정말 작정하고 울분을 쏟으면서 말을 했었는지 그 인해가 말을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턱을 따라 흘렀다.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고 절박하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감격하여 울었다. 세자 역시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사과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해가 정말 절박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세자한테 충언을 올렸던 거예요. 그 스승이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양녕대군 역시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스승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죠. 인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녕대군을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던 스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양녕대군은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인해를 좀 껄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연려실기술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그 양녕대군이 평소에 인해가 없을 때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다.
꿈에라도 보이면 그날은 반드시 감기가 걸린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인애한테 시달렸는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꿈에만 보여도 그날은 뭔가 재수가 없거나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양녕대군이 스승에게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애 역시 양녕대군에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랬던 사이 같아요. 실제로도 양녕대군이 방금 전에 인애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의 행실은 사실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인애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그 다음 해인 이듬해에 그 양녕대군이 또 기생을 가까이 하는데요. 태종 16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항상 세자를 옳은 방도로 가르쳤는데 세자는 두색에 빠져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구종수, 이호방 등이 세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여 밤에 세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남몰래 여자를 바쳤다. 그리고 또 태종 18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루는 세자에게 명하여 중국에 사신을 접견하게 했는데 세자가 기녀에게 빠져서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자가 이런 지경이니까 그 태종 입장에서 도저히 이 양녕대군에게 차기 국왕의 자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자신의 삼남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료 읽기 시간에는 양녕대군이 자신의 동생인 이 충녕대군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